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의 데드라인이 지났고 많은 팀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바쁘고 치열한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은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렸었고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다시 정규 이적 시장이 열렸습니다. 각 팀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선수의 이적료에 대해 언급한다면 이적료는 모두 트랜스퍼 마크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화폐 단위가 모두 유로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 간 비교를 조금 더 직관적이게 하실 수 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축구 사이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신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돼 있으니 비교적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각 팀이 선수 한 명이 얼마나 투자했느냐보다 누구를 영입했는지 팀에 꼭 필요한 영입이었는지에 대해 아스날, 첼시, 맨시티, 토트넘, 리버풀, 맨유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적생에 포커스를 맞춘 만큼 팀을 나가게 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짤막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바쁜 이적 시장을 보낸 팀 중 하나인 아스날은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될 만한 선수들을 주로 영입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마르틴 수비멘디를 7천만 유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에베레치 에제를 6,930만 유로, 스포르팅에서 빅토르 요케레스를 6,580만 유로, 첼시에서 노니 마두에케를 5,600만 유로, 발렌시아에서 크리스티안 모스케라를 1,500만 유로, 브렌트포드에서 크리스티안 뇌르고르를 1,160만 유로, 첼시에서 케파 아라시아발라가를 580만 유로, 레버쿠젠에서 피에로 인카피에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최전방 공격수 1명, 2선 2명, 중원 2명, 수비 2명, 골키퍼 1명의 포지션별로 균형 잡힌 영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출 작업에서 당장 벌어들인 돈이 1,030만 유로뿐이라 아스날은 특히 지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강팀으로 분류되면서도 이렇다 할 우승 기록이 없는 팀이라 정말 칼을 갈고 선수들을 영입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먼저 공격수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공격수의 공백을 채워준 빅토르 요케레스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을 뽑자면 득점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케레스는 스포르팅에서 지난 2시즌간 23-24 시즌 35득점 13도움, 24-25 시즌 52득점 1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의 차이를 감안해서 7할 정도의 득점만 기록한다 하더라도 요케레스 혼자 20득점은 넘게 관여해준다고 볼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몰린 사카의 공격 부담을 중앙으로 다시 끌어와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요케레스는 윙어가 중앙으로 돌파를 시작하면 빠르게 사이드로 빠져 수비를 끌어내줄 수 있습니다. 8월 24일에 있었던 리즈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포함 총 2득점을 기록하며 군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코나테, 반다이크 조합에 고전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사카의 결정과 더불어 왼쪽 측면에 출전한 게 마두에케가 아닌 마르티넬리였고 좀처럼 부진을 떨쳐내지 못했던 마르티넬리가 별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케레스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카의 복귀까지는 기다려주고 중원과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 몇 경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요케레스의 경기력과 별개로 영입 당시의 아스날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전문 중앙 공격수의 영입 자체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두에케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 일단 마두에케가 첼시에서 오른쪽으로 윙어로 뛰긴 했지만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자원입니다. 마두에케는 지난 시즌 첼시에서 11득점 4도움을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매 시즌 혹사당하는 사카의 배터리 역할과 유사시 주전 윙어로서의 출전이 예상됩니다. 지난 리즈와의 경기에서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3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는데 사카가 아스날에서 차지하는 공격에서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마두에케가 얼떨결에 그 부담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두에케는 리버풀을 상대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며 사카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작 고민거리가 있다면 마두에케가 아닌 마르티넬리였고 이렇게 되면 사카의 부상 복귀 이후에도 마두에케가 끊임없이 주전으로 출전해야 하는 상황이라 혹사에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70분에 교체 출전한 에제가 좋은 폼을 보였고 4라운드부터 주전 윙어로 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당분간은 왼쪽 에제, 오른쪽 마두에케 체제로 가다가 사카의 복귀 이후 어떠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두에케에게 딱히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지만 다시 준주전급 자원으로 돌아가는 게 팀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생각되고 정말로 주전을 원한다면 사카의 복귀 이전까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여러 차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이적해온 에베레치 에제입니다. 아스날 이적 이후 에제의 출전 기록은 약 20분에 불과했지만 좀처럼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마르티넬리의 포지션이 왼쪽 윙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올리세가 미넨으로 이적한 24-25 시즌은 에제가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제가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게 베스트였으나 아스날은 크리스탈 팰리스와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에제를 왼쪽 윙어로 박아두더라도 요케레스와 사카 혹은 마두에케가 같이 공격을 조립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공격 독박을 쓸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방에 한정되어 있던 에제의 시야를 부분적이나마 후방도 볼 수 있도록 조정한 골이 되었습니다. 에제는 여러모로 사카와 장점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을 직접 가졌을 때 가장 위협적인 테크니션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시야를 확보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영리함과 세 번째로 이 영리함에서 나오는 패스 능력입니다. 시야가 확보된다면 패스의 정확도 또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제가 본래 중앙지향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윙어로서도 아주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이제 양 측면에 모두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면서도 단신 돌파가 가능한 크랙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풀백의 공격 상황에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제는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즉 에제가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면 위로 달리면 되고 측면으로 벌려주고 있으면 가운데로 좁혀주는 옵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에제가 측면으로 올지 중앙으로 올지 이에 연계해주는 풀백이나 미드필더는 누가 될지, 그래서 또 누구를 막아야 효과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을지 수많은 선택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은 에제 본인에게도 중위권의 에이스를 넘어 B클럽에서도 먹히는 레벨이라는 것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비 맨디는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25-26 시즌 아스날이 영입한 선수 중 가장 비싼 선수입니다. 에제와 요케레스와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이적설이 났었고 실제로 지난 시즌부터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아스날에게 있어 이 영입이 이때는 필수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번 25-26 시즌은 파티와 조르지뉴가 자유계약 신분으로 팀을 떠났기 때문에 수비 맨디가 아니더라도 3선의 영입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등 여러 팀이 얽히긴 했지만 결국 수비 맨디는 아스날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결론만 말하자면 아스날이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영입이라고 한 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맨디가 어떤 선수냐면 안정적인 포백 보호라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본연적인 역할과 끊임없는 활동량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빈 공간으로 뛰며 그 공간에서 바로 다른 선수와 연계할 수 있는 로드리 혹은 부스케츠가 연상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부스케츠의 타락박과 로드리만큼의 과감한 롱패스보다 시야를 빠르게 확보하여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가는 팀의 성향과 관계없이 본인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도 한때 진심으로 노렸으며 이 팀들이 모두 다른 성향의 팀인 것을 감안한다면 팀을 딱히 타지 않는다는 선수라는 평가가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수비 맨디 같은 선수가 빛을 보려면 팀이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사카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버렸고 이후 리그 일정이 노팅엄, 맨시티, 뉴캐슬 같은 강팀입니다. 당분간은 한 방을 노리면서 내려앉는 수동적인 운영이 예상되고 수비 맨디의 빌드업과 연계가 빛을 보는 순간이 의도치 않게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번엔 뇌르고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파티와 조르지뉴가 팀을 이탈했기 때문에 수비 맨디는 주정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뇌르고르는 부족한 뎁스를 채워줬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영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이스, 수비 맨디만큼의 퀄리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뛰는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가장 안정적인 빌드업 루트를 빠르게 판단해 전개에서의 실수 빈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활동량을 토대로 태클, 가로채기, 블락, 걷어내기, 공중경합 등 수많은 수비 지표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21-22 시즌부터 평균 4,100분 이상을 뛴 라이스, 그리고 이번 시즌 먼저 영입된 수비 맨디의 서브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르고르에게 전술적으로 얼마나 포커스가 맞춰질지 모르지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5득점 4도움을 기록했고 단순히 수치로만 따진다면 사카 바로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수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아스날에게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뇌르고르는 185cm의 다부진 체격으로 아스날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팀에 대한 적응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리그 적응이 딱히 필요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맨디의 퍼포먼스에 따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뇌르고르의 이전 소속팀이었던 브렌트포드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바로 공을 보내주는 롱볼 축구에 일가견이 있었던 만큼 후방부터 착실히 빌드업을 하는 아르테타가 갑자기 변칙적으로 롱볼을 선택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맞춰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전한 플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패스가 딱히 없어 고점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반대로 저점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꼭 지켜내야만 하는 축구를 해야 할 때 정말로 좋은 선수가 될 것입니다. 인카피에는 3백의 좌측 스토퍼가 주 포지션이긴 하지만 빠른 주력과 전진 수비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론소의 레버쿠젠에서 뛰던 탓에 3백에 최적화된 툴을 갖추고 있고 왼쪽에서 전진 수비를 한다 하더라도 타와 탑소바가 빈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간이 비게 되는 약점이 잘 가려졌습니다. 아스날에서는 측면 수비를 맡고 있는 칼라피오리나 팀버가 수비수임에도 미드필더 뺨치는 높은 활동량, 과감한 전진성 등 인카피에와 어느 정도 유사한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상만 없다면 좋은 발밑과 빌드업, 축구 지능까지 다 갖춘 칼라피오리
칼라피오리가 높은 확률로 주전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부상으로 인한 이탈이 너무 잦은 탓에 레프트백 겸 센터백으로 인카피에를 데려온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인카피에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칼라피오리의 메디컬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인카피에를 선발로 내보내므로 칼라피오리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팀버의 혹사로 인한 부상 염려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론상 누가 나오나 비슷한 퀄리티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으니 상당히 좋은 이적이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카피에의 단점은 경기 중 종종 나오는 거친 수비로 옐로카드를 수집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의 수비는 센터백 살리바와 마갈량이스 그리고 골키퍼인 라야가 주도하기 때문에 인카피에가 수비 리딩을 할 일은 없어 보이며 결과적으로 인카피에는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라 카드 수집의 빈도도 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긴 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의무 이적 조항이 발동되며 로마노와 온스테인에 의하면 5,200만 유로의 이적료에 세론 10% 옵션이 달렸다고 합니다. 만약 인카피에의 활약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수비수로서는 상당히 젊은 나이인 23세이므로 되팔이를 해도 가격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센터백 크리스티안 모스케라입니다. 모스케라는 2004년생의 어린 선수로 유스부터 1군까지 발렌시아 소속 선수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 인테르 등 여러 빅클럽에 관심을 받았지만 이번 25-26 시즌 아스날로 이적했는데 현재 아스날의 디렉터인 안드레아 베르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장이던 시절부터 노리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베르타가 아스날의 디렉터로서 팀을 옮긴 이후 간간히 보이는 살리바의 기복이나 마갈량스의 부상, 토미아스의 부상으로 인한 뎁스의 악화 등의 이유로 모스케라를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스케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3-24 시즌 경험이 제일 중요한 센터백 포지션에서 리그 전체 22권의 출전 시간을 가져갔는데 여러 선수를 동시에 수급할 수 없는 중하위권의 팀의 특성과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발렌시아의 스타일을 감안하더라도 20살이 채 안 된 선수가 포지션을 불문하고 리그에서 손에 꼽는 출전 시간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수비수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주전 라인업에 살리바, 마갈량이스라는 조합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모스케라를 키우며 주전급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이가 어린 만큼 리셀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충분히 이적료를 뽑아먹을 수 있는 좋은 이적이 될 것입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살리바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얼떨결에 우승 후보팀을 상대로 유사 선발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실점한 것도 소보슬라이의 원더골과 같은 사실상 모스케라 혼자 잘한다고 막는 게 힘든 불강력에 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살리바의 복귀가 9월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팅엄, 빌바오, 맨시티, 포트벨과의 경기에서 모스케라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기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컵 대회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 리그까지 간간히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파가 아스날의 세컨키퍼로 영입되었으나 라야의 체력 안배가 필요한 경기 외에는 출전 시간이 딱히 보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1군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 뎁스도 안정적이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케파도 주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같이 갈 자원은 아닌 것 같지만 서브키퍼로서 이만한 매물이 딱히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아스날은 잉여 자원으로 분류되던 티어니, 토미아스, 진첸코 등 의존도가 높지 않던 선수들 혹은 노쇠화된 선수들을 떠나보내며 주급 캡 스페이스를 마련했고 동시에 요케레스, 인카피에, 에제, 마두에케, 케파 등 사실상 1군 혹은 주전 자원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을 영입함으로 전술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파티, 조르지니를 수비맨디, 네르고르로 바꿔버리며 노쇠화 위험이 있던 수비형 미드필더의 세대교체에 성공했고 마르티넬리, 제소스, 하베르츠 등 기복이 있는 선수들을 에제, 마두에케, 요케레스로 바꿔버리며 확실한 공격진의 보강을 이루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다우먼, 루이스 스켈리 등의 뛰어난 유망주를 콜업하여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적 시장까지만 두고 봤을 때는 완벽하다 보여질 수 있지만 정말로 완벽해지려면 최소 2시즌 내에는 어떤 대회라도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들을 잔뜩 모아놓고 얻는 것이 고작 챔스 진출이라면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선수가 아닌 새로운 감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챔스 진출만큼은 꾸준히 해왔으니 아스날이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이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림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